서울 서초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70대 초반의 박순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의 손놀림은 노련하지만 어딘지 지쳐 보인다. 40대 중반의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히 앉아 있다. 어머님, 어머님,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미영이 일어서려 하지만 순덕은 손을 내젓는다. 괜찮아, 미영아. 너는 쉬어.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피곤한 듯 보인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순덕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무슨 일인데? 준호는 한숨을 쉬며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불안해요. 우리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미영이 남편을 위로한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 건물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당장 곤란해질 일은 없잖아. 순덕은 미영의 말에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강남에 있는 건물은 순덕이 젊을 때부터 식당 일을 하며 한 푼 한 푼 모아서 산 것이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한다. 미영이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라고 칭찬한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다행이네. 더 먹으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미영의 칭찬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식사 후 순덕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은주야. 은주야. 대학 동창인 은주와의 통화다. 순덕은 설거지에 집중하려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온다. 응, 나는 괜찮아.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미영이 목소리를 낮춘다. 하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여전히 들린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하긴 해. 항상 집에 계시니까. 순덕의 손이 잠시 멈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은주야, 너는 시어머니랑 따로 살아서 좋겠다. 순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지만 귀는 저절로 미영의 말에 집중된다. 어머니, 언제쯤 쫓아낼 수 있을까?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진짜 독립하고 싶어. 미영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순덕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진다. 순덕은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그녀는 가슴이 답답하다. 쫓아낸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이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한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며느리에게는 쫓아내야 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니. 눈물이 핑 돌지만 울지는 않는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낀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한다. 준호는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라고 걱정한다. 순덕은 괜찮아. 조금 못 잤을 뿐이야 라고 대답한다. 미영은 어젯밤 통화 내용을 기억하는지 순덕의 눈치를 살핀다. 어머님, 혹시 제가 어제 전화 통화할 때 시끄러웠나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순덕은 아니야, 못 들었어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 준호가 출근하고 미영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순덕은 혼자 집에 남는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조차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쉰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덕은 미영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여전히 살갑고 다정한 며느리지만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미영이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하고 오세요라고 말할 때 순덕은 그것이 자신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미영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미영아,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친구의 물음에 미영이 답한다.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 항상 눈치 보이고 자유롭지 못하잖아.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 친다.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무래도 세대 차이도 있고 미영이 작은 소리로 말한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잘 지내는 거지. 속마음은 다르지. 언젠가는 따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순덕은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집에 들어간 순덕을 맞이하는 미영의 밝은 미소가 이제는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어머님, 장 보느라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순덕은 괜찮아라고 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연기였구나라고 생각한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미영은 더욱 연기에 능숙해진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맛있는 저녁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준호는 그럼 어머니가 우리 집의 최고 요리사지라며 웃는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그 웃음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린다. 저녁 식사 중에 준호가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라고 말한다. 순덕은 괜찮아. 나이 드니까 그런 거야라고 답한다. 미영이 끼어든다. 어머님, 정말 병원 가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의 걱정을 고마워했겠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그날 밤 순덕은 또다시 잠들지 못한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해졌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어머니이지만 실제로는 빨리 사라져야 할 짐이다. 준호는 순수하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내의 영향을 받아 점점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본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혼잣말을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세월의 무게만큼 마음의 상처도 깊어진 것 같다. 미영이 아침을 먹으며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공원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순덕은 그럴까? 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오늘 회사에 일찍 가야 해서 아침을 급하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순덕이 그럼 간단하게라도 먹고 가라고 말하지만 준호는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라며 서둘러 나간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굶고 나가는 것이 걱정됐겠지만 이제는 자신을 피하려는 것 같아 서글프다. 미영도 어머님, 저도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나간다. 혼자 남은 순덕은 조용한 집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 이 집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순덕은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낸다. 강남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매월 들어오는 통장이다. 이것만은 내가 평생 지켜온 거야. 순덕은 통장을 꼭 쥐며 단단한 결심을 다진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진다. 순덕의 마음속에는 강남 건물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다. 그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손님들의 짜증과 무리한 요구들을 모두 웃으며 받아들이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마침내 그 건물을 샀다. 그때가 몇 년도였더라? 순덕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며 추억에 잠긴다. 1995년 준호가 고등학생이던 때였다. 건물을 샀다는 기쁨보다는 아들에게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이제 준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 부부는 그 건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준호는 어머니, 건물 관리비 좀 올려주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라고 말하고 미영은 어머님 건물이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라며 감사함보다는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얼마 전에는 미영이 친구들과 통화할 때 우리 시어머니 강남에 건물 하나 있어서 임대료로 매월 꽤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여유롭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자랑하는 미영의 모습에 순덕은 씁쓸함을 느꼈다. 준호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강남에 건물 하나 갖고 계셔서요라며 은근히 자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덕은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좋지만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인 양 말하는 것이 불편했다. 내가 죽으면 당연히 준호한테 가겠지만 순덕은 혼자 중얼거린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것이잖아. 그녀는 건물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평생 노력해서 일궈낸 마지막 성과를 함부로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어느 날 미영이 어머님, 혹시 건물 매매를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라고 물었다. 순덕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이라고 반문했다. 미영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더 좋은 곳에 투자하실 수도 있잖아요. 준호도 가세했다. 어머니,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강남 건물값이 너무 올라서 거품일 수도 있어요. 지금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 순덕은 그런 복잡한 건 모르겠어. 그냥 지금이 좋아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며칠 후 미영이 어머님, 제 친구가 부동산에서 일하는데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다. 순덕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상태로 만족해. 하지만 미영은 그래도 한 번쯤은 라며 계속 권했다. 그날 밤 순덕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아들 부부가 왜 자꾸 건물 매매를 권하는 걸까? 혹시 자신이 죽기 전에 미리 그 돈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지만 최근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순덕은 서랍에서 건물 관련 서류들을 꺼내 정리했다. 등기부 등본, 임대계약서, 관리비 내역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것만은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해. 순덕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또다시 어머님, 그 부동산 상담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 순덕은 이번에는 더욱 확고하게 답했다. 미영아,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 내 건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미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네, 알겠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 부부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재산은 탐내고 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준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한다. 어머니, 미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말한다.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일본 여행 기회를 주는데 미영이랑 같이 갈 수 있대요. 미영의 눈이 반짝인다. 정말요? 일본 여행이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 특히 교토의 전통 사찰들과 도쿄의 쇼핑가를 둘러보는 것이 꿈이었다. 언제요? 몇 일 동안이에요? 준호가 설명한다. 다음 주부터 일주일 정도예요. 회사에서 경비도 일부 지원해주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순덕은 잠시 생각한 후 답한다. 괜찮지 뭐.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쯤이야.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든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두고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기대되기도 한다. 미영이 순덕에게 다가와 손을 잡는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가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역력히 드러난다. 순덕은 가거라, 젊을 때 많이 다녀봐야지라고 말한다. 준비 기간 동안 미영은 마치 소녀처럼 들뜬다. 여행 가이드북을 사보고 인터넷으로 맛집 정보를 검색하며 쇼핑 리스트를 작성한다. 어머님, 일본에서 뭐 갖다 드릴까요? 화장품? 아니면 건강식품? 순덕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가 잘 다녀오기만 하면 되라고 답한다. 하지만 미영의 들뜬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진다. 자신을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다. 출발 전날 밤, 준호가 어머니 방에 들어온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죠?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순덕은 아들의 걱정을 고맙게 여긴다. 걱정 마, 준호야. 나 혼자 잘 살았던 사람인데 일주일쯤이야. 미영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온다.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혹시 몸이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녀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진다. 순덕은 그 미소를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 출발하는 날 아침, 준호와 미영은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선다. 어머니, 일주일 후에 만나요. 건강하게 계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경쾌하다. 준호도 어머니, 정말 연락드릴게요라며 손을 흔든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순덕은 창문 너머로 아들 부부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바라본다.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쉰다. 이제 혼자구나. 평소 같으면 아들이 여행을 간다는 것이 걱정스러웠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미영의 여유로운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마치 드디어 시어머니 없이 자유로워졌다는 표정 같았다. 순덕은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긴다. 일주일 동안 혼자 있을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동안 미루어뒀던 생각들을 정리할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순덕은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느껴진다. 여행 첫날, 순덕은 일찍 잠에서 깬다. 평소 같으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혼자다.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그녀는 결심을 굳힌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가 왔다. 순덕은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
목적지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린다. 오늘 내릴 결정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한 순덕은 담당자와 마주 앉는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남자 직원이 정중하게 묻는다.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제 건물을 팔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 건물이시군요. 위치가 정말 좋네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순덕이 묻는다.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재 시세로 보면 대략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감정은 따로 받아야 하지만요. 순덕은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놀란다. 자신이 몇십 년 전에 산 건물이 이렇게까지 가치가 올랐다니. 매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순덕이 묻는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한다. 우선 감정평가를 받고 매물로 등록한 후 구매 희망자를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순덕은 고개를 젓는다.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직원이 생각해 보더니 말한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보다 조금 낮게 받으셔야 해요. 순덕은 잠시 고민한 후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답한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하다. 서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순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평생 지켜온 마지막 자산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다. 하지만 며느리의 언제쯤 쫓아낼까라는 말이 떠오르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제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어. 도장을 여기에 찍어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가리킨다. 순덕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낸다. 도장을 누르는 순간이 가장 어렵다. 한번 도장을 찍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순덕은 주저하지 않는다. 즉, 단호한 사인이다. 절차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구매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직원의 말에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부동산 사무실을 나온 순덕은 근처 카페에 들어간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건물을 팔면 15억이라는 큰 돈이 생긴다. 그 돈으로 시골에 작은 집을 사고 조용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곳에서. 그날 오후 순덕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간다.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강원도 춘천 근처의 조용한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버스에 몸을 맡기며 그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상상을 한다.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꽃을 키우고 책을 읽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 춘천에 도착한 순덕은 지역 부동산을 찾아간다. 조용한 곳에 작은 집 하나 알아보고 있어요. 중년 여성 부동산 중개사가 친절하게 응대한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순덕은 정원이 있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면 돼요라고 답한다. 몇 군데 집을 둘러본 순덕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한다. 작지만 아담한 2층 주택으로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집 얼마예요? 순덕이 묻는다. 3억입니다. 깨끗하고 주변 환경도 좋아요. 중개사의 설명을 들으며 순덕은 마음을 정한다. 계약하겠어요. 순덕의 결정에 중개사가 놀란다. 한 번 더 보시고 결정하셔도. 하지만 순덕은 단호하다.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다.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온 순덕은 집에 홀로 앉아 있다. 오늘 하루 동안 한 일들이 꿈만 같다. 건물을 팔기로 하고 새 집까지 계약했다.
이제 며느리가 쫓아내고 싶다고 했으니 정말로 떠나주면 된다. 핸드폰으로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온다. 어머니, 잘 계세요? 혼자 있어서 심심하시죠? 준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순덕은 괜찮아, 잘 있어. 너희나 재밌게 놀다 와라고 답한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곧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라고 생각한다. 전화를 끊은 순덕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낸다. 추억이 깃든 사진들, 몇 벌의 옷, 그리고 소중한 책 몇 권. 생각보다 챙겨갈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든다. 내일부터 며칠 더 준비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결정은 이미 내렸다.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만 남았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일본 여행 일주일째 되는 날, 준호와 미영은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다. 정말 즐거웠어, 여보. 이런 여행 오랜만이야. 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준호도 그러게 어머니 덕분에 이런 여행도 할 수 있는 거네라고 답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내일 비행기 타고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미영이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자유로웠던 일주일이 너무 아쉽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영이 어머니 안부 전화 한번 드려봐요라고 제안한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이상하네. 왜 안 받으시지? 몇 번 더 시도해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외출하셨나 봐요. 준호는 걱정스럽게 말한다. 미영도 맞아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라며 안심시킨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는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큰 소리로 인사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집안은 고요하기만 하다. 어머니? 미영도 목소리를 높여 부른다. 여전히 조용하다. 거실을 둘러본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평소 어머니가 항상 계시던 거실이 너무 정리되어 있다. 어머니 방으로 가보니 문이 열려 있고 방 안이 비어 있다. 어머니 짐이 없어진 것 같은데? 준호는 당황한다. 미영도 확인해 보니 순덕의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다. 화장대 위에 소품들도 없고 서랍도 대부분 비어 있다. 이상해요.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걸까요? 두 사람은 점점 불안해진다. 그때 준호가 침대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한다.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뜯어보는 준호.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편지다. 준호야, 미영아, 여행 잘 다녀왔니? 너희가 없는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 강남 건물을 팔았고 시골에 작은 집을 구했단다. 놀라겠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준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목소리가 떨린다. 미영의 얼굴은 창백해진다. 편지는 계속된다. 미영아, 내가 친구에게 어머니 언제쯤 쫓아낼까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상처받지 말아라.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 그동안 고마웠다. 준호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미영아, 너도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어. 다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었을 뿐이야. 이제 너희끼리 자유롭게 살아라. 건물 팔아서 받은 돈은 내가 가져갔으니 걱정하지 마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떨린다.
새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서로 그리워할 때까지 시간을 두자.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건강하게 잘 살고 나도 내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주저앉는다. 엄마, 어디 계시는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미영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님이 정말로 나가신 거예요? 라고 중얼거린다. 준호는 급히 어머니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본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번호까지 바꾸신 것이다. 미영은 어머님이 제 말을 들으셨구나. 라며 자책한다.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깨닫는다. 미영아. 준호가 아내를 향해 소리친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를 쫓아내고 싶다고? 미영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다. 저는 그냥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하지만 준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한다. 준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미영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집은 조용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지럽기만 하다. 기대했던 재산도 사라졌고 당연시했던 어머니의 존재도 없어졌다. 비어버린 집에서 두 사람은 뒤늦은 후회를 시작한다. 편지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의 혼란은 계속된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 하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는 실종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온다.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보지만 아무도 순덕의 행방을 모른다. 엄마,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준호는 어머니 방에 앉아 한숨만 쉰다.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지자 집안이 얼마나 허전한지 뼈저리게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비되어 있던 식사, 퇴근하면 들려오던 따뜻한 인사, 모든 것이 그립다. 미영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남편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다. 미영아,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준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를 탓한다. 미영은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는다. 며칠 후 준호는 강남 건물이 정말로 팔렸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부동산에서 일주일 전에 급매로 처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다는 확신이 든다. 15억이나 하는 건물을 정말 다 가져가셨네. 미영은 건물 매매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한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던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어머님이 그 돈을 다 가져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준호는 당연한 거잖아. 어머니 돈인데라며 차갑게 반응한다. 준호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물으면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라고 대답한다. 동료들은 어머니가 왜 집을 나가셨어요? 라며 의아해한다. 준호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어 더욱 괴롭다. 미영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진다. 미영이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대. 왜? 무슨 일이야? 친구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영은 민망하다. 자신의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한 달이 지나도 순덕의 소식은 전혀 없다. 준호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것까지 고려한다. 어머니를 찾아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탐정의 말에 준호는 망설인다. 어머니가 정말로 찾기를 원할까?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미영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미영아, 정말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준호가 다시 묻는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이었어요. 농담이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어머니가 그걸 농담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 여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준호는 아내를 원망하면서도 자신도 반성한다.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얼마나 감사했어야 했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아내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 나도 잘못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준호는 어릴 때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 자신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시던 모습을 생각한다. 미영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자신을 친딸처럼 대해주시던 마음을 떠올린다. 어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는 빈 어머니 방에서 혼잣말한다. 돌아와 주세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 집은 여전히 고요하고 두 사람의 후회만 깊어져 간다. 며칠 후 미영이 여보, 제가 어머님을 찾아뵙고 사과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가 우리를 피해서 가신 건데 찾아가서 또 상처드리면 어떡해? 라며 망설인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욱 괴로워한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순덕은 새로운 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뒤늦은 후회는 계속되지만 이미 새로운 자유를 맛본 순덕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 강원도 춘천 근처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조그만 2층 집에서 순덕이 눈을 뜬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이고 그녀가 직접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다. 정말 조용하고 좋구나.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을 맞는다.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간다. 혼자 사는 집이라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대로 배치되어 있다.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본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풍경이다. 멀리 산이 보이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린다.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이곳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순덕 씨, 안녕하세요. 옆집 아주머니 김 씨가 인사한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편안하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는다. 김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오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꾼다. 상추, 깻잎, 토마토 등을 직접 기르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힘들기보다는 보람되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순덕은 흙을 만지며 만족스러워한다. 점심 후에는 마을 도서관에 간다. 서울에서는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마음껏 읽는다. 문학 소설부터 에세이까지 읽고 싶었던 책들이 많다. 늦은 나이에라도 이런 즐거움을 찾았으니 다행이야. 저녁에는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한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간단하게 차린 밥상이지만 맛있다. 무엇보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다. 지금쯤 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영은 자신이 없어서 편해졌을까?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크다. 그들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노인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순덕은 참석해볼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낸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이사 온 박순덕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맞아준다.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순덕은 새로운 활력을 느낀다. 서울에서는 이런 따뜻한 정을 느끼기 어려웠는데요. 다들 비슷한 나이라 공감대도 많이 형성된다. 여기서 사시길 잘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는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제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순덕은 오랜만에 일기를 쓴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서울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여기서는 나를 위해 산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뜨고 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다. 순덕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본다. 준호야, 미영아,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나도 내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 테니까. 그 미소는 아들 부부의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자유였다.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순덕은 해냈다. 이제 그녀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순덕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늦은 나이에 비로소 찾은 내 삶. 이제는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어. 여기는 내가 선택한 내 집이니까. 창밖에 핀 꽃처럼 그녀도 늦은 나이에 비로소 자신만의 삶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든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